의외로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북미라든가 유럽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인상적으로 보는 건 소니예요. 소니. 예, 사실은 앞으로 3년 이상은 계속 가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 3년은 계속 오를 수 있다. 예. 오늘 모신 분은 AI 슈퍼사이클이 온다 책의 저자로 한번 모셨던 분이시죠. 서병수 애널리스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우리 한국의 K-팝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쵸. 그러면서 뭐 상당히 관련된 파급 산업으로 아주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 우리의 이런 것과 비슷하게 애니메이션이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해외로 수출도 되게 많이 되고 산업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K-팝이나 한국의 드라마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일본 기업들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도 있어서 오늘 그런 현상적인 상황들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거기와 관련되는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이나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간단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때 일본 만화 그쵸? 유행하면서 네, 애니메이션 계속 뭐 저 어렸을 때 무슨 뭐 고래 호세피나 막 도라에몽, 동자몽 뭐 이런 거 많이 재밌게 봤어요. 은하철도 999.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게 새로운 일 같지는 않은데요. 원래부터 애니메이션 강국이었고 인기가 좋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약간 좀 상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일본이 과거에도 애니메이션 수출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TV 방영을 전제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TV 방송으로 하는 거였고 그 규모가 아무리 컸을 때도 일본 내수 시장에 비해서 무조건 작았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 아침 시간대 TV 보는 아이들 유아들 대상으로 하는 그게 이제 메인 타겟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일본 애니메이션과 관련돼서 그 수요층도 달라졌고 소비하는 방식이나 양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 30, 40대 분들도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되게 즐겨 보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TV 상영을 넘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OTT로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영화관에 직접 가셔서 성인분들이 영화로 애니메이션 보시는 분들도 많고 각종 굿즈라든가 뭐 키링 같은 부가 상품들 같은 경우 구매들 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팝업 스토어들이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도 되게 핫한데 상당수들이 일본 애니메이션과 관련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2023년에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한국에서 방영되는 영화들의 박스 오피스 순위 4위와 6위가 그 스즈메의 문단속과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작품 다 보면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성인들 예전에 추억 있으신 분들이 반복으로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인층 위주로 시장이 개편이 됐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변화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시장 변화들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근데 그 우리 K 드라마 그다음에 K-팝이 더 퍼질 수 있는 게 그 뭐라 그래요? 글로벌 그 플랫폼들 뭐 넷플릭스를 포함한 맞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일본도 같은 수혜를 받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같은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그러면은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이 정말 해외 시장에서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나 그것들을 한번 좀 표로 좀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일단 그 한국에서 애니메이션 하면 되게 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말씀드린 뭐 은하철도 999라든가 항상 일요일 아침 그러니까 황금 타임에 막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나오고 저녁에도 항상 5시, 6시 방송 시작하면 그런 만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오히려 TV에서 일부러 방송을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TV에서 해봐야 돈이 별로 안 되거든요. 방송국에서 주는 게.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 그 우리가 제가 요거를 아까 드라마나 K-팝으로 비유를 드렸는데 요즘에 핫한 드라마들은 TV 방영 안 하잖아요. 오히려 핫하지 않은 드라마들이 지상파에서 하고
핫한 것들은 넷플릭스에서 하죠.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기존에 제작된 것들도 한국이 다른 나라 방송국보다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팔거나 영화로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되기 때문에 이제 TV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는데 지금 다들 너도 나도 넷플릭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각종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애니메이션을 소비를 하고 있고요. 그 수요가 훨씬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표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 표가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약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제 전체 그 산업적인 시장 규모 그리고 그 중에서 국내 말고 해외에서 나오는 매출 요것들을 이렇게 지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조금 느려서 2024년 데이터는 아직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규모는 2014년에서 2023년까지 한 2.0배 증가했거든요. 네. 그런데 해외 시장 규모는 거의 4배가 넘게 4.2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전체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국내보다 해외 시장이 훨씬 크고요. 2023년 기준으로 하면은 전년 동기 대비 18.02%로 증가하면서 그 전체 애니메이션에서 해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그리고 비중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서가 아닌 방식으로 해외 진출해서 해외 시장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확 커지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들이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크게 급증한 이유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 예, 그 이유들을 좀 간단히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글로벌로 경쟁력이 있죠. 다들 인식을 하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보통 이제 미국 디즈니 다음으로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30, 40대 분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들도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뭐 이런 각종 굿즈나 이런 것들 사는 것들을 되게 즐겨 하거든요. 이거 이제 키덜트 열풍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과 관련되는 것들을 소비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꺼리낌이 없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소비 여력들도 크다 보니까 단순하게 영화나 OTT 서비스를 넘어서서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팝업 스토어라든가 다양한 소비 상품을 통해서도 애니메이션을 즐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금 MZ 세대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성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 업체들이 컨텐츠 관점에서 한국에서는 드라마를 선택을 했고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 선택해서 일본의 주요 애니메이션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쫙 방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최신작 애니메이션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접하기 편하게 됐고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접하다 보니까 그 관련되는 굿즈라든가 각종 상품들이나 영화관 가서 보는 것들까지 커지면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커져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그 텔레토비, 예. 텔레토비 그다음에 무슨 뭐 마이크 뭐죠? 그 기차 토마스 예, 기차인가? 맞습니다. 예. 그거 제작하셨던 예. 프로듀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실제적인 매출은 그 작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굿즈라든가 맞습니다. 마케팅에 의해서 생기는 2차, 3차 매출이 엄청나다고. 예, 훨씬 크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주요 사업자 중에 하나가 장난감 회사들이었습니다. 아, 그랬죠. 그렇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 같은 데들이 애니메이션에서 적자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성인들은 장난감뿐만 아니라 각종 의류나 패션이나 이런 거 그것도 아기들이 했을 때보다 더 높은 단가로 구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커지는 거죠. 최근 들어서 K-팝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돌들과 관련되는 각종 굿즈라든가 이런 뭐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거든요. 이게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23년에 예를 들어서 최애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OST가 굉장히 성공을 했고 네. 그 한국에서 또 이제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굉장히 밈 나오면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약사의
혼잣말 같은 애니메이션들 굉장히 매니아층이 커졌는데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됐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 돌리다가 이거 뭐지? 라고 봤는데 의외로 재밌네? 이래서 굉장히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도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즐겼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애니메이션 전문 OTT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산 토종 OTT 중에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라프텔이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여기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을 절반 이상 방영을 하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올해 들어서 오늘 6월 16일자 기준으로 79%나 주가가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열풍이 한국에서 더 크고 이게 지금 사실 글로벌로도 거의 비슷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제작 환경, 우리 드라마 제작사들 보면은 가끔 빛 좋은 게 살구라는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청받아서 맞습니다. 주고 넷플릭스가 돈 벌고 그들의 어떤 그 회원수를 늘리는데 공기에 기여는 하지만, 맞습니다. 근데 항상 일회성, 항상 뭐 배급해주고 돈 받고 하는. 그래서 좀 이 하청 구조에서 정말 큰 어떤 미래 비전, 부가가치 창출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그래서 올라도 일시적으로 올랐다 쭉 빠지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런 걸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내용이 동일하게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드라마를 제작을 할 때 보통 방송국에서 제작사들한테 줬거든요. 근데 국내 판권만 가지고 있고 TV 방영을 하고 TV에서만 방영돼야 되니까 몇 군데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들이 굉장히 적은 제작비만 받았고 해외 판권 같은 것도 못 갖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방송국이 다 소유를 하고, 그래서 제작사들은 별로 못 가지고 하죠. 그리고 방송국이 한다 하더라도 국내 상영만 하다 보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해외 판권들을 가져간다 하지만 예전 방송국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 제작자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몇몇 배우나 작가나 이런 분들은 인건비나 이런 가져가는 파이가 훨씬 더 커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아, 그래요? 예, 아까 이제 제가 보셨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내 시장이 대부분이고 해외는 한 10% 20%밖에 안 되는 부가였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제작을 어떻게 했냐면 애니메이션은 역시 TV에서 제작해야 되니까 그럼 TV 방송국, 그리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출판사, 그리고 뭐 그런 각종 부가 판권을 가지고 앞으로 팔아먹을 장난감 회사나 게임 회사, 이런 회사들이 제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제작위원회가 제작사한테 하청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고정급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가 판권은 제작회사, 이 제작위원회 기업들이 다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작하는 회사들은 영세했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중심으로 바뀌면서 어떤 일이 바뀌어지고 있냐면 그런 제작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외 쪽에서 굉장히 비싼 값을 주면서 넷플릭스가 하다 보니까 창작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이 넷플릭스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기존의 국내 업체들보다는 좀 더 좋은 대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같은 경우에도 넷플릭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CJ 예능 같은 데들이 대기업들이 대형 드라마 제작사에 들어갔고 커졌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그거 대비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커져가고 있고 해외 시장 진출이나 해외로 커져가고 있어서 우리나라 드라마보다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이 막 붐이한 게 한 2, 3년 정도 최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는 확장 초입부다. 근데 아마 앞으로 몇 년 이상 지나고 나면 아이씨 넷플릭스한테만 너무 의존하네, 이런 얘기들이 아마 일본 애니메이션에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면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이 제작사들도 지금은 이제 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실은 아까 제가 그렇게 해외 넷플릭스를 가서 한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제작위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공고하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그 제작위원회에 참여하는 영화 배급사라든가
TV 제작 회사 그리고 각종 게임 회사, 장난감 회사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판권들을 가지고 있거나 제작을 하는데도 아직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핵심 IP라든가 핵심 애니메이션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고 이걸 가지고 해외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본의 기업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기업 가치들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그 매출이 그러니까 그 시청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나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동남아라든가 소위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많이 보던 맞습니다. 게 이 예. 일본 애니메이션. 예. 부자 나라는 디즈니 거. 예, 뭐 그렇죠. 예. 근데 어때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 데이터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냐면은 요거는 좀 데이터가 예전이라서 2022년 데이터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올 초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 간단히 보시면 전체 매출에서 동아시아 쪽의 매출이 43.5%. 여기서 동아시아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크긴 한데 여기 보시면 북미나 유럽이 꽤 큽니다. 그래서 네. 북미, 유럽을 합치면은 거의 동아시아에 맞먹는 43%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북미라든가 유럽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동아시아나 북미, 유럽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낮은 것 치고서는 중남미나 동남아시아도 꽤 큰 편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들도 최근에 소득 수준이 올라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데 지금은 동아시아와 북미, 유럽안, 서구권 이게 양대축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그 뭐냐면 그 동남아, 그다음에 그 미국, 북미라든가 유럽 이쪽에서 시청을 하고 나서의 그 나머지 그 라이센스를 통해 판매되는 굿즈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매출의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다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정확히 얘기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과거에 수출보다 국내 비중이 훨씬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은 그냥 국내 위주로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원어부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매출의 절반이 해외가 됐고 그 절반이 북미나 유럽 혹은 나머지 절반은 중국이나 한국 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등 규모에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작을 함에 있어서도 일본 사람들 취향에만 맞추거나 그냥 싸구려로 제작을 하기보다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뭔지를 과학적으로 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그리고 한번 하고 난 다음에는 SNS라든가 이런 감독들이 해외 투어를 돌면서 마케팅을 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하는 넷플릭스 같은 OTT 업체들하고도 전략적으로 마케팅 어떻게 짜고 그리고 그런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이전보다 글로벌화 규모화 그리고 과학화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일본 애니메이션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 제작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투자할 만하다. 그러나 이게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옥석이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옥으로 생각하시는 투자할 만한 기업들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국내 드라마 시장을 할 때 예전에 되게 많은 드라마 제작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은 CJ ENM의 드래곤 뭐 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대형 제작사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도 대형 지금 제작회사나 판권을 크게 가지고 있고 글로벌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더 부각을 받고 있고 저는 이런 회사들이 더 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면은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영화 배급을 하는 회사들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토호라든가 토에이라든가 마치자카 이런 3개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 토에이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쪽에 좀 예전부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토에이 애니메이션이란 별도 자회사도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토에이라고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 회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원피스, 아, 그래요? 예, 세일러문, 드래곤볼 뭐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드래곤볼 예, 좋아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도 해외에서 판매를 하면은 팔리고 굿즈가 팔려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제작과 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토에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해외 매출 비중이 예전부터 높았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에이보다는 애니메이션에 그동안은 좀 관심이 덜하고 실사 영화 위주로 갔던 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그 3대 배급사 중에 하나로서 영화만 하다가 몇 년 사이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글로벌 IP 확장 이런 것에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래서 북미의 애니메이션 배급사를 별도로 인수를 하고 신작 애니메이션 개발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애니메이션은 그 주술회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최근에 되게 핫한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약사의 혼잣말, 하이큐, 장송의 프리랜 이런 작품들인데 특히 주술회전 같은 경우는 북미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토에이 애니메이션은 과거의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역사에 있는 거라면 최근 몇 년간은 토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그 작품이 2023년에 성공을 했다는데 이 작품이 누구 거냐면은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 작가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작사에서 만든 건데 이 제작사하고 최근 4작품을 연달아 배급을 이 토호에서 하고 이 회사의 지분도 6% 정도를 작년에 직접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최근에 토호가 글로벌 확장을 하고 최근에는 글로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히트작 개발 이런 전략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6월 1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1년간 주가가 거의 7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호 같은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얘기했을 때 아마 일본 애니메이션은 한국에서 제일 널리 알려진 게 아마 지브리 스튜디오일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요새 뭐 그 푸사 그걸로 그렇죠. 하는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그 지브리 스튜디오가 최근에 그 작년에 모 상장사가 이 회사를 자회사로 뒀어요. 원래는 그게 별도 법인으로 있었는데 그 회사가 어디냐면은 일본 텔레비전 홀딩스, 이게 니폰 TV 홀딩스라고 하는 데인데 이 회사가 23년 10월에 지브리 의결권의 42.3%를 가져가면서 애니메이션 사업에 대한 글로벌 확장 그리고 지브리를 관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다 글로벌로 방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 넷플릭스가 이 지브리랑 계약을 했는데 당시 21편을 일본, 미국, 캐나다 제외한 지역에 방영하는 대가로 편당 100억 엔, 우리로 말하면 1000억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럼 21편이면은 거의 2조가 넘는 돈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지금 지브리를 이용한 글로벌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니폰 텔레비전 홀딩스 같은 회사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회사도 TV 회사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예전부터 제작위원회나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인상적으로 보는 건 소니예요. 소니. 예. 소니가 부활했다. 요새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소니 얘기하면은 가전회사 아니야? 애니메이션하고 뭔 상관이야 하는데 소니가 기본적으로 게임, 영화, 음악이라고 하는 3대 컨텐츠에서 글로벌로 강자를 있거든요. 근데 일본의 그 음악 사업 부분 밑에 있는 자회사 중에 애니플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애니메이션 제작사거든요. 네. 근데 이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전 세계적 히트한 작품과 강철의 연금술사 같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대히트를 쳤고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OTT 전문 회사 겸 일본 배급사를 인수를 해서 그쪽 부분에서도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니메이션을 보한 이익의 비중이 꽤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제작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가 아니라 소위 직접 그런 제작사들의 투자를 해서 배급권을 가져오는 혹은 투자 지분을 가져오는 그렇죠. 얼마나 많이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회사들로 봐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직접적인 제작사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글로벌로 끌고 가서 뭔가 마케팅을 하거나 하려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CJ ENM이 지금은 좀 약해졌지만 단순히 제작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이렇게 나가거나 하는 것들을 CJ 그룹의 그 힘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부각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75%씩 올라왔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세요? 여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앞으로 3년 이상은 계속 가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아, 3년은 계속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일본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한
글로벌 확장, 대기업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불과 한 2, 3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 약해졌지만 한 10년 전에 막 해서 그 몇 년간 계속 갔잖아요. 네. 그런 거에 초반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개별 종목단과 관련해서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환율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일본의 그 어쨌든 엔화로 사야 되니까 네, 그렇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살만합니까? 그 저는 사실은 지금 오히려 일본 주식을 더 사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엔화가 그럼 높은 거가 아니냐 아니라 저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로 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환차익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30에서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환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10% 이상 변동폭이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커버할 만큼 부담이 없고 저는 오히려 플러스 요소로 환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